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크라이나 군검찰,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자의적 병력 감축은 반역죄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검찰은 엊그제 2월 25일 전 총참모장 볼로드미르 자마나 장군을 반역죄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자마나 장군이 2012년부터 2014년간 군 최고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자의적이고 위법적으로 무리하게 군비 감축을 실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군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마나 장군은 현 포로셴코 대통령의 전임자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의해서 2012년 총참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군 최고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2년간 군 개혁을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군 기갑사단 및 방공부대 대부분을 해체시키고 여단급의 공군 전투비행단을 대대급의 편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등 무려 70개 전투부대 14,000명의 병력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병적 관리 및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병무관리소마저 폐지하고 3,000여 명의 군무원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부패와 만성적인 국방예산 부족 그리고 구소련식의 군대문화 잔재 속에서 신음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능력을 철저히 상실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론은 자마나 총참모장의 군 개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아예 러시아에 갖다 바치는 항복이나 다름없는 반역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군 개혁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유로마이단 혁명, 즉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2014년 2월에 러시아로 도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잃고 무장 해제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로마이단 혁명이 확산되자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이유로 2014년 2월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설픈 군비 감축으로 핵심 기갑 전력 및 방공 전력 그리고 공군력을 상실한 우크라이나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에게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4,400만 명의 나름 동유럽 강국으로 불렸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작전에서는 아예 손도 써보지 못했고 돈바스 지역에만 12만 명의 현역 병력 중에서 간신히 6천여 명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를 보다 못한 일반 시민들이 집에 있던 총을 들고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룹을 지어서 돈바스 전선으로 달려가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수백 개 그룹, 4만여 명에 달하는 의용군 부대 덕분에 일단 동부 전선을 안정시킨 우크라이나는 2014년 내무부 산하에 내셔널 가드, 즉 국가 경비군을 신설해서 5만 명의 준 군사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5년에는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통해서 비로소 정규군 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빠르게 군사력이 침몰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은 과연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영토에 4,4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국입니다. 남한의 6배가 넘는 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가 덮여 있어서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해바라기의 수출은 세계 1위, 밀은 세계 2위, 옥수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도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왼쪽의 중서부는 친유럽, 오른쪽의 동남부는 친러시아 성향을 띠고 있어서 동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운동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로는 1962년도 영화 대장 브리바가 있습니다. 율 브린너와 토니 커티스가 부자지간으로 나와서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호쾌한 연기를 펼쳤던 고전 명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농업국인 동시에 우수한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항공, 우주, 조선,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항공모함 건조까지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최초의 항공모함이라며 자랑하는 레오닝함은 우크라이나 바리아그호의 선체를 개조한 것입니다. 중국은 1998년 예산 부족으로 약 70% 정도의 공정에 머물러 있던 바리아그호를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면서 2천만 달러에 구입한 후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1991년 7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의 군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78만 명의 병력과 6,500대의 탱크, 1,370대의 전투기, 그리고 500척 이상의 각종 수상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강한 재래식 군비 외에도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176기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000기가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42대의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에 들뜬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세계의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결정적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제 적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로 변모했고 새로 등장한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 역시 영원히 사라졌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또는 양다리 외교를 취하면서 최대한의 국익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손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위기 탈출에 전력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히 우선적으로 핵무기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음 해인 1992년 5월 리스본 프로토콜에 의거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고 핵 인프라를 모두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는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현 국경선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는 비핵 국가로는 처음으로 NPT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무기와 영원히 결별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통한 안전보장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잉크는 금방 마르고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 지나지 않은 2014년 3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했습니다. 2014년 기준 우크라이나 군 병력은 최전성기에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가볍게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거의 고철이나 다름없는 기갑 전력을 끌고 나왔지만 800대의 최신 전차와 1500대의 각종 장갑 차량 그리고 1000여門의 야포를 앞세운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를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로는 반응 장갑으로 무장한 최신 러시아 탱크를 파괴할 방법도 그리고 쉴 새 없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유린하는 러시아 대포의 발사 원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포병 레이더와 대전차 미사일 제공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라는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매달렸던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법학자 출신의 말 잘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메시지를 언제나 제법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지극히 점잖고 무기력한 그리고 멍청한 대응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는 크림반도 합병 1년 뒤에 곧바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물리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의 안전보장 약속 위반을 지적하자 안전보장은 우크라이나 합법정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로마이단 이후에 쿠데타로 집권한 새로운 세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변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조약, 협정, 선언, 결의 등 이른바 종이조각을 담보로 스스로 군사력을 포기하고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시대에 걸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핵무기 보유국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러시아와 일전을 불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한가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덕분에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되는 최악의 운명은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국민을 저버리고 도주하면서도 최병덕 총참모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인민군을 격퇴하고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그리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한반도는 작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피할 곳도 그리고 피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국의 국방력을 스스로 해체한 후 타국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오만하고 비겁한 자들의 슬픈 자화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평화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정세를 올바로 내다볼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국민의 한결같은 자주국방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5월에 현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로마이단 혁명을 피해서 2014년 2월 러시아로 도피함에 따라서 2014년 5월 실시한 대선의 승리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장관과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포로셴코 대통령은 반러 친서방 노선을 확정하고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 개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통치 행태로서 그리 썩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취약한 군비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2017년 기준 우크라이나 병력은 국가경비군을 포함해서 정규군은 20만 4천 명, 예비군은 8만 8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군비 성장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의 지원 아래 2020년까지 나토와의 본격적인 합동 훈련을 목표로 구소련식 편제를 현대화된 나토 편제로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문화 역시 소련식의 통제와 징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난관은 의외로 소련식 군대 운영에 익숙한 그리고 만성적 부정부패에 빠진 고급 군 간부들의 소리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 검찰이 볼로드미르 자마나 전 총참모장을 반역죄로 기소한 것은 포로셴코 대통령의 군개혁, 특히 군 고위층 물갈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3월 30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을 꿈꾸는 포로셴코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이 앞둔 시점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친러 성향 후보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2월 2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후보가 15.4%를 기록함으로써 포로셴코 대통령과 전직 총리 출신의 티모셴코 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티모셴코 야당 후보와 2차 결선 투표에서 만나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나름의 보관을 갖고 있는 포로셴코 현 대통령으로서는 친러 성향 젤렌스키의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견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포로셴코 대통령의 반푸틴 정수와 반러시아 정책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2월 24일 미사일 유도 구축함 도널드 쿡호를 흑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오데사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흑해에서 케르치 해협을 지나서 아조프해로 들어서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을 무력으로 납포하고 24명의 승조원 전원을 구금했습니다. 1200톤급 이상 함정이라고는 겨우 4척에 불과한 형편없는 해군력 때문에 러시아의 횡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에게 9,000톤급 미국 미사일 유도 구축함이 항해의 자유를 외치면서 러시아가 러시아의 내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흑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집권 직후부터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훈련 및 무기 지원 검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 4월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군의 수건 사업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10기와 발사기 37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총 판매 가격은 4,700만 달러였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대당 12만 달러에 이르는 비싼 가격이 흠이지만 악천후 및 주의와 구분 없이 작동이 가능하고 94%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Fire and Forge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발사자로서는 발사한 이후에 즉시 현장에서 이동함으로써 적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배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공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간 전쟁 당시에 러시아 공격 헬기 및 수송기, 폭격기를 무수하게 격추시켰던 미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의 스라린 교원을 잊지 않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블린은 발사 후에는 일단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의 해치 부분으로 내려꽂힙니다. 정면 및 측면과 달리 전차 상부에는 반응 장갑 패널이 없습니다. 한때 세계 3대 핵 강국이며 군사 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잃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반군에 넘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자주국방의 숭고한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던 지난 20년간의 영향가 없는 등거리 외교의 약점을 깨닫고 비로소 러시아 카드를 버리고 미국과 서방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안보이익 구현을 위해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7일 EU와 나토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찬성 33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불편하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우크라이나 완전 합병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줄 동맹을 미국과 유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나토 헌장 제5조 상호 방위 규정만이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생명선입니다. 제5조는 나토의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과 루마니아 등에 배치된 나토 다국적군이 비록 병력 면에서는 러시아군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유사시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의 자동 개입을 이끄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리 쉽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를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미국과 유럽 제국은 곧바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초라한 군사강국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거짓 평화에 취해서 강대국들이 만든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는 문서 하나에 국가 안보를 맡긴 채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군비까지 선뜻 포기한 위정자들의 무능과 아집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 최고 지도자가 자의적인 병력 감축으로 자국의 국방력을 무장 해제시켜서 외국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만든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내전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3,300명과 군인 10,000명 등 1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숫자는 24,000명을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영토와 국경은 듣기 좋은 말을 내뱉는 혀가 아니라 오직 총과 칼로 그리고 피땀으로 지켜진다는 교훈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진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